브뤼셀 비공개 안보 워크숍, 동아시아 균형 변수로 한국 급부상. 유럽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현지 시각 2025년 10월 브뤼셀 EU 구역 내 비공개 회의에서 해적 케이블 회복력, 배터리 공급망, 환적 허브가 논의됐습니다. 내부 문건에는 부산항, 인천공항, 경부축, 물류망이 동북아와 유럽 루트의 보정축으로 언급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토 회원국 일부는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의 실무 협력, 축을 조정할 가능성을 탐색 중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듭니다. 유럽계 배터리, 조선, 물류기업의 합작과 지분 투자 루머가 돌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한국은 R&D 대비 GDP 비중 4%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메모리 반도체, 2차 전지, 조선에서 높은 글로벌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반면 유럽은 해적 케이블 우발 리스크와 에너지 전환 속도에서 상이한 속도를 보입니다. 지리의 저주대 연결의 균형, 두 프레임이 정면 충돌합니다. 서구 엘리트의 폐쇄적 회의장에서 한국을 향한 선진국 우월 프레임은 왜 흔들렸을까요? 지도 한 장, 항만의 실적, 묵직한 MOU 한 줄이 판을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저는 루카스 베르너입니다. 독일 출신이고요. 브뤼셀에 기반을 둔 에너지 안보 정책 싱크탱크에서 수석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럽 규범과 산업 정책에 익숙한 사람이죠. 그날 아침 브뤼셀 EU 구역 지하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화이트라이트가 번지는 회의실 배경 모니터에는 인도 태평양 회복력 브리프라는 문구가 떠 있었죠. 네이비 수트에 얇은 금태 안경을 걸친 저는 자료 뭉치를 내려놓으며 좌석에 앉았습니다. 좌측엔 콜린 제임스가 앉아 있었어요. 영국 출신 전직 정보기관 자문이자 저의 멘토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미세한 미소를 띤 채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좌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동북아 환적 허브의 기여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싱가포르와 상하이가 기준점으로 논의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예상된 흐름이었죠. 그런데 제 머릿속엔 2015년의 기억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파트너의 수치 오류. 그 문장이 담긴 메일 통보가 제 연구 프로젝트를 좌초시켰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시아계 파트너사의 회계 스캔들 때문이었죠. 한국 자체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안에 아시아는 데이터를 부풀린다는 등식이 박혀버렸습니다. 오늘도 그 확신은 굳건했습니다. 한국은 패스트 팔로워에 가깝다고 봅니다. 허브 경쟁력은 대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건조하게 말을 꺼내자 몇몇 패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콜린은 메모장에 짧게 뭔가를 적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는 아시아 과장 프레임 유지라고 적어놨던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갑고 단정적이었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모두가 익숙한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중심이고 아시아는 주변부. 그게 당연한 질서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편 대형 스크린에 해적 케이블 장애 시 우회 시뮬레이션 화면이 지나갔습니다. 부산, 후쿠오카, 요코하마를 경유하는 회복 시퀀스가 순간적으로 표시됐어요. 화면 모서리에 작은 글씨가 잠깐 떴습니다. 부산 노드 TAT 12시간 미만 추정. 그 테스트 값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입술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펜을 쥐는 힘이 조금 강해졌죠. 12시간 미만이라고요? 그건 생각보다 빠른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노이즈로 분류하려 했습니다. 그냥 테스트 오차겠거니, 과장이 섞인 시뮬레이션이겠거니. 콜린이 제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데이터는 늘 과장이 끼지. 그 말이 제 확신을 보강했습니다. 맞아요. 데이터는 늘 과장되기 마련이죠. 특히 아시아에서 나온 수치라면 더더욱.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미세한 불편함이 가슴 한쪽에 남았어요. 화면이 너무 빨리 지나갔던 탓일까요? 아니면 그 수치가 생각보다 정교했던 탓일까요? 저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다른 패널이 유럽 에너지 전환 속도와 배터리 공급망 다각화에 대해 발표했어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대안 공급처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또다시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배터리 생산 허브들이 표시됐죠.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한국의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수치도 과장 아닐까요? 제 안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엔 출처가 함께 표시돼 있었어요. 국제산업분석기관의 공식 자료였습니다. 과장이라고 치부하기엔 출처가 너무 명확했죠. 저는 펜클립을 2번, 3번 튕겼습니다. 불쾌감은 아니었어요. 뭔가 낯선 자신감이 화면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흐름이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좌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실무 세션에서 부산항 스마트 터미널 측 담당자가 원격 접속할 예정입니다. 환적 허브 회복력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과장된 수치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과장이 아니라면요? 만약 제 확신이 틀렸다면요? 회의실을 나서며 콜린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루카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아시아는 늘 그래왔어. 숫자는 화려하지만 실체는 없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만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브뤼셀의 가을 하늘은 흐렸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화면을 떠올렸어요. 부산 노드 TAT 12시간 미만 추정.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과연 저 수치는 과장일까요?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부산항에 대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공식 통계, 업계 보고서, 학술 논문까지 훑어봤죠. 수치들은 생각보다 일관됐습니다. 환적 물동량, 선박 회전율, 자동화 수준. 모든 지표가 제 예상을 벗어나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속에 묘한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죠. 제가 10년 넘게 믿어온 프레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회의가 기다려졌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제 확신이 완전히 틀렸다면 저는 지난 10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브뤼셀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을 스쳐간 TAT 12시간 미만 추정 한 줄. 그게 정말 과장일까요? 아니면 무시된 중심의 신호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같은 회의실에 모였죠.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지도가 펼쳐졌거든요. 좌장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전략입니다. 붉은 화살표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육로와 해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저는 익숙한 지도였습니다. 수없이 봐온 그림이었으니까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파란 화살표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연결했습니다. 군사동맹과 경제협력의 네트워크였죠.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입니다. 초록 화살표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따라 극동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경제권 구상입니다. 노란 화살표가 동남아시아 해역을 따라 펼쳐졌습니다. 4개의 화살표가 시간차를 두고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심에 한반도가 찍혔죠. 4 화살표의 교차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교차점이라. 하지만 좌장의 설명은 일본과 중국에 더 길게 할애됐어요. 한반도는 그저 지나가는 점 정도로만 언급됐습니다.
그때 원격 접속 신호가 울렸습니다. 화면 한쪽에 작은 창이 떴어요. BPA 운영부 한지윤이라는 이름이 표시됐습니다. 부산항 스마트터미널 엔지니어였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 억양이 단단했어요. 감정은 절제돼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부산은 누구의 편도 아닌 모두의 편 환적 허브로 기능합니다. 150개국 화물 환적을 처리한다는 업계 통용 수치가 있습니다. 선박 회전 평균은 12시간대로 추정되며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24시간 자동화 운영은 회복력 지표와 직결된다고 평가됩니다. 저는 펜클립을 튕겼습니다. 2번, 3번. 불쾌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신경이 긁혔습니다. 낯선 자신감이었죠. 과장이 아니라 분석의 톤이었습니다. 수치 출처는 무엇입니까? 제 목소리가 짧고 차갑게 나왔습니다. 공개 통계와 항만사 내부 운영 지표가 혼합된 분석값입니다. 확언이 아닌 추정치로 제시합니다. 한지윤의 대답은 더 명확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단속적 확률. 그 표현이 오히려 신뢰도를 높였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분할됐습니다. 좌장이 다시 설명을 시작했죠.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과 물류 결정력이 압도적입니다. 홍콩은 제도 환경에 제약이 있고요. 일본은 내수와 제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국은 GDP 12위권으로 추정되며 군사력도 상위권으로 평가됩니다. 경제와 군사 이중축을 동시에 가진 사례로 분류됩니다. 해상과 육상 연결성을 함께 보유한 드문 구조입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중축. 그 단어가 제 안에서 맴돌았어요. 경제와 군사, 해상과 육상. 동시에요. 콜린이 제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대체 가능하지. 그 말이 제 의심을 되살렸습니다. 맞아요. 대체 가능하죠. 아무리 교차점이라 해도 결국 주변부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제 눈은 이미 지도 중앙의 작은 점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4개의 화살표가 모두 그 점을 향하고 있었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한지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부산항은 동북아 삼각 네트워크의 한 축입니다. 부산, 요코하마, 상하이. 이 삼각 구조가 불규칙 충격을 완화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장애 시 대체 루트 재기동 TAT가 12시간 전후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일부 제시됩니다. 상황과 계약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요. 12시간. 그 숫자가 또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 회의실 화면에 잠깐 떴던 그 숫자.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다른 패널이 질문을 던졌어요. 대체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지윤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대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추가됩니다. 지리적 위치, 기존 인프라, 숙련도가 결합된 조합은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조합.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대체 가능한 게 아니라 조합의 문제였던 거죠. 개별 요소는 대체할 수 있어도 전체 조합은 복제하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질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확신에 균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도를 오래 바라봤죠. 4개의 화살표, 1개의 교차점. 그 점이 우연히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콜린이 복도에서 제게 말을 걸었어요. 루카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결국 주변부일 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변부라는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거든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제 안에서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굳건했던 확신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지도는 조롱하지 않습니다. 조롱은 사람의 일이죠. 그렇다면 조롱과 지도 중 무엇이 맞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을 품은 채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부산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와 지도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저는 지도 위를 걸었습니다. 4개의 화살표가 제 발밑에서 교차했죠. 그 중심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예상보다 밝았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항구 쪽은 환했습니다. 한지윤이 공항에서 저를 맞아줬습니다. 실물은 화면보다 더 절제돼 보였어요. 악수는 짧고 단단했습니다. 부산항 신항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지만 괜찮냐고 물으니 한지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야간이 오히려 좋습니다. 24시간 가동을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차는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크레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별처럼 불을 켠 크레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터미널 전망대에 올랐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야드 전체가 거대한 회로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AGV 무인 운반차들이 정확한 동선을 그리며 컨테이너를 나르고 야드 크레인이 기계적인 리듬으로 화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한지윤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야드 채선율 하락 추세입니다.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내부 지표 기반 분석값이에요. 환적 컨테이너 비중은 안정적입니다. 동부가 삼각 네트워크의 불규칙 충격 완화 효과가 관찰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정교했어요. 과장이 아니라 오차 범위를 명시한 데이터였습니다. 해저 케이블 장애 시 대체 루트 재기동 TAT가 12시간 전후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일부 제시됩니다. 상황과 계약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요. 12시간. 또 그 숫자였습니다. 저는 크레인 불빛을 바라봤어요. 제 호흡이 길어졌습니다. 배 위의 컨테이너 넘버링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각각의 컨테이너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있다고 했어요. 150개국 화물이 이곳을 거쳐간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제 귓속에선 2015년 메일의 문장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파트너의 수치 오류. 그 문장이 10년 동안 제 확신을 지배했었죠. 하지만 눈앞의 화면은 달랐습니다. 과장 대신 오차 범위가 있었어요. 확신 대신 추정이 있었습니다. 정밀하고 건조한 데이터였죠. 제 손이 펜 클립을 더 이상 튕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를 펼쳤어요. 질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드를 내려와 사무실로 향했을 때 한지윤이 프린트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표지는 흐릿한 그레이였어요. EU와 부산 파일럿 MOU 초안입니다. 민간 문서라 확정 표현은 곤란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죠. 해저 케이블 회복력 환적 커브 실험 프로젝트, 배터리 공급망 다각화. 익숙한 단어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겼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문서 하단 참여 자문 명단에 씨, 제임즈 이니셜이 있었거든요. 콜린 제임스. 제 멘토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멘토는 회의실에서 대체 가능하다고 속삭였어요. 한국은 주변부일 뿐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연결의 필수 노드로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이해 충돌이었습니다. 이중 메시지였죠. 제 가슴 중앙에서 묵직한 체념이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10년 동안 믿어온 멘토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한지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무 협의는 진행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과거의 상처가 명확해졌습니다. 2015년 사건은 한국과 무관했어요. 아시아 전체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파트너사의 스캔들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사건을 아시아 전체로 일반화했습니다. 확증 편향이었어요.
그리고 콜린은 그 편향을 이용했던 겁니다. 지금 눈앞에 한지우는 과장 대신 리스크를 말했습니다. 비용과 편차를 설명했어요. 속도 대신 회복력을 강조했습니다. 제 확신에 금이 갔습니다. 아니, 산산조각 났죠. 질책도 감탄도 아닌 고유한 정적이 제 안을 채웠습니다. 전망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크레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리듬이었죠.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 안은 더 차가웠습니다. 멘토의 이중 서명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유럽의 공식 언어 뒤에 숨은 진짜 셈법은 뭘까요? 그리고 누가 한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왜 문서의 서명은 반대로 움직였습니까?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멘토는 회의실에선 편견을 유지시키고 문서에선 실리를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공개 담론과 비공개 실무가 따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안에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멘토에 대한 분노였죠.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저 역시 편견에 갇혀 10년을 허비했으니까요. 한지윤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따뜻했어요. 힘드시죠? 짧은 말이었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고치는 겁니다. 한지윤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틀렸다면 고치면 되는 거죠. 10년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다시 야드를 바라봤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쉼없이 움직였어요. 150개국에서 온 화물들. 누구의 편도 아닌 모두의 편. 제 노트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조합의 유일성. 대체 가능이 아니라 복제 난이도. 그 문장이 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안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무너진 확신 자리에 새로운 질문들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내일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해저 케이블과 배터리, 그 현장의 수치들을 직접 확인하기로요. 아침 8시, 저는 한지윤의 사무실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어젯밤 받았던 MOU 문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한지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장엔 프로젝트 개요가 있었어요. 해저 케이블 우회 루트 실험, 환적 커브 회복력 테스트, 배터리 공급망 다각화 시범 사업. 모두 제가 브뤼셀 회의실에서 논의했던 주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장부터는 달랐어요. 구체적인 수치와 시나리오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부산항을 거점으로 한 다중 루트 시뮬레이션, TAT 단축 효과 분석, 비용 절감 추정치까지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세 번째 장이었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 절감 효과. 부산 노드 포함 시 보험료 하락 폭 8%에서 12% 추정. 제 손가락이 그 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8%에서 12%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한지윤이 태블릿을 켜서 보여줬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작년 말부터 준비됐습니다. 참여 자문진은 유럽 3개국과 아시아 2개국 전문가들이었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니 자문진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 중간쯤에 콜린 제임스의 이름이 있었죠. 참여 시점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6개월 전. 그때 콜린은 브뤼셀 회의에서 뭐라고 했죠? 한국은 대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주변부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문서에 서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산을 필수 노드로 인정하는 문서예요. 이해 충돌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한지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서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한지윤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정치적 민감성입니다. 유럽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아시아 의존도를 낮추자는 입장이고 일부는 실리를 챙기자는 입장이죠.
공개 담론과 실무 협의가 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공개 담론과 실무 협의.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콜린은 공개 담론에선 편견을 유지하고 실무에선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10년 동안 멘토를 믿어왔는데 그가 이중 게임을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콜린은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이해 충돌이 드러나면 그의 경력에 치명적일 텐데요. 한지윤이 말했습니다. 자문료가 상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후속 계약도 있을 테고요. 돈이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어요. 콜린은 공개적으론 한국을 깎아내리면서 뒤에선 한국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안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밀려왔어요. 정책의 세계가 이렇게 더럽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멘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충격이었죠.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어요. 이 문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지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걸 폭로하면 콜린의 경력은 끝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프로젝트 자체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에는 이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한지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멘토에 대한 배신감,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의문. 과연 이 프로젝트는 진짜 한국의 가치를 인정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그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일 뿐일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만난 한지윤이 말했습니다. 베르너 박사님, 가치와 이익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비용 절감이라 해도 그건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한지윤의 말이 제 혼란을 정리해줬습니다. 맞아요. 가치와 이익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유럽이 실리를 챙기는 것과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는 건 별개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그 가치를 투명하게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공개 담론에서도 실무 협의에서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보고서에 이 모든 걸 담기로요. 콜린의 이해 충돌도, 부산의 실질적 가치도, 공개 담론과 실무의 괴리도, 투명성이 답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대체 가능성이 아니라 조합의 유일성에 있다. 지리, 인프라, 기술, 외교적 위치가 결합된 이 조합은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렵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제 안이 평온해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이 아닌 질문에서 출발하는 글이었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계속 글을 썼어요. 멘토의 배신도, 제 편견도, 한국의 가치도 모두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지윤에게 초안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직하네요. 그 한마디가 제겐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저는 해저 케이블 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부산 북항에 위치한 작은 건물이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안은 달랐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흘렀어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주요 케이블은 세 루트입니다. 남방 루트는 동남아시아 경유, 중앙 루트는 중국 경유, 북방 루트는 러시아 극동 경유죠. 부산은 이 세 루트의 분기점입니다. 화면에 붉은 점들이 찍혔어요. 케이블 장애 발생 지점이었습니다. 작년에만 총 7건의 주요 장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48시간 이내 복구됐지만 2건은 일주일 이상 걸렸죠. 저는 손으로 턱을 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역할은 뭡니까? 대체 루트 신속 전환입니다. 남방 루트 장애 시 북방으로, 중앙 루트 장애 시 남방으로 즉시 우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평균 전환 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추정됩니다. 8시간에서 12시간. 그 숫자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숫자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부산입니까? 도쿄나 상하이는 안 되나요? 기술 책임자가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도쿄는 북방 루트에 치우쳐 있고 상하이는 중앙 루트에 치우쳐 있습니다. 부산은 새 루트의 정중앙에 있어요. 지리적 균형이 핵심입니다. 지리적 균형. 그 말이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대체 가능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였던 거예요. 오후엔 배터리 리사이클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울산공업단지 안쪽이었어요. 거대한 공장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장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연간 처리량은 2만 톤 규모로 추정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를 분해해서 리튬, 코발트, 니켈을 추출합니다. 화면에 공정도가 떴어요. 배터리 수거부터 금속 추출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리튬 85%, 코발트 90%, 니켈 88%로 분석됩니다.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 공정 라인을 걸었습니다. 로봇팔이 정밀하게 배터리를 분해하고 화학 처리 탱크에서 금속이 추출됐어요. 마치 도시 광산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공장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기술로 자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금속으로 다시 배터리를 만들죠. 순환경제의 핵심입니다. 순환경제.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어요. 유럽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규모와 속도가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상용화 단계고 유럽은 아직 시범 단계죠. 저는 탱크 안에서 빛나는 금속 가루를 바라봤습니다. 저 가루 하나하나가 미래의 배터리가 될 거예요. 자원이 없어도 기술로 만들어내는 미래.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차올랐습니다. 저녁에 한지윤과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케이블과 배터리,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지윤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회복력입니다. 케이블은 루트의 회복력, 배터리는 자원의 회복력. 한국은 둘 다 갖추고 있어요. 한지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한국이 가진 건 단일 강점이 아닙니다. 여러 강점의 조합이죠. 지리, 기술,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명확히 보였어요. 한국은 대체 가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합의 유일성을 가진 나라였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해저 케이블 장애 시나리오, 배터리 리사이클 효율, 회복력 지표까지 모두 담았어요. 문장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기술로 자원을 만든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현실이다. 오차범위 내에서 검증된 수치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제 안에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이번엔 편견에서 나온 확신이 아니었어요. 데이터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항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크레인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는 리듬. 회복력의 상징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더 중요한 질문을 다뤄야 했어요. 군사적 거점과 경제적 커브, 그 이중성에 대한 질문이요. 잠들기 전 문득 생각했습니다. 콜린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요? 한국의 회복력을, 조합의 유일성을 알고 있었다면 왜 회의실에선 침묵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알고 있었기에 침묵한 거예요. 공개 담론에선 편견을 유지하고 실무에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요. 제 안에서 분노가 다시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냉정한 분노였어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의 분노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보고서로 그 이중성을 폭로하기로요. 투명성만이 답이었습니다. 나흘째 저는 국방안보연구소 자문위원을 만났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자문위원은 6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카키색 재킷의 차분한 목소리였죠. 베르너 박사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사적 거점인가요? 아니면 경제적 허브인가요? 둘은 충돌하지 않습니까? 자문위원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국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늘 요새였습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이었죠. 하지만 21세기 들어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요새에서 균형으로요. 군사적 거점이 아니라 경제적 연결점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메모했습니다. 자문위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냉전 시대엔 한국은 미국의 전초기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누구의 편도 완전히 들지 않으면서 모두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요. 미국과는 군사동맹, 중국과는 경제협력, 일본과는 산업연계, 유럽과는 기술 파트너십. 이 네 축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균형이죠. 저는 손에 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균형. 그 단어가 제 안에서 울렸어요. 그럼 군사적 긴장은 어떻습니까? 북한 문제는요. 자문위원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긴장은 상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긴장 때문에 한국은 회복력을 키웠어요. 언제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군사적으론 대비하되 경제적으론 연결하는 이중 전략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이 균형을 이해하나요? 자문위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부는 이해하고 일부는 무시합니다. 이해하는 쪽은 실무에서 협력하고 무시하는 쪽은 공개 담론에서 비판하죠. 공개 담론과 실무의 괴리.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에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물류 허브로서의 기능을 보기 위해서였죠. 공항 물류센터 책임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연간 화물 처리량 300만 톤 규모로 추정됩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공 물류의 중심이죠. 화면에 실시간 비행 스케줄이 떴어요. 24시간 내내 비행기가 뜨고 내렸습니다. 부산항과 인천공항 둘이 연계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해상과 항공의 복합 운송이 가능합니다. 긴급 화물은 항공으로, 대량 화물은 해상으로. 유연성이 핵심입니다. 유연성. 또 회복력과 연결되는 개념이었어요. 저는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장엄했어요. 하늘과 바다 둘 다 연결하는 나라. 군사와 경제 둘 다 유지하는 균형. 저는 이제 명확히 알았습니다. 한국은 요새가 아니라 균형점이었어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면서 모든 방향으로 열린 구조였습니다. 저녁에 서울로 돌아와 한지윤과 통화했습니다. 오늘 많이 보셨나요? 네. 균형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한지윤이 말했어요. 한국이 지켜낼 건 영토가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영토가 아니라 균형. 군사적 거점이 아니라 경제적 연결. 요새가 아니라 허브. 저는 그날 밤 보고서에 새 챕터를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요새에서 균형으로였어요.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군사적 거점이 아니라 경제적 균형점에 있다. 이 균형은 지리적 위치, 기술적 역량, 외교적 유연성이 결합된 결과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제 안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 보고서는 편견이 아니라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빛나는 도시, 균형을 유지하며 성장한 도시.
저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브뤼셀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제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유럽의 셈법과 맞서야 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겐 이제 데이터가 있었으니까요. 편견이 아니라 이해가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한지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베르너 박사님도 균형을 찾으신 것 같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균형을 찾았습니다. 확신과 질문 사이의 균형, 편견과 이해 사이의 균형을요. 브뤼셀로 돌아온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익숙한 도시인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로 가는 길에 콜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루카스, 잘 다녀왔나? 부산은 어땠어?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부드러움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많은 걸 봤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와 긴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죠. 이틀 뒤 싱크탱크 내부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보고서의 핵심 문장을 다시 썼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대체 가능성이 아니라 조합의 유일성에 있다. 치리적 균형, 기술적 회복력, 외교적 유연성이 결합된 이 구조는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렵다. 대체 가능하다는 담론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했습니다. 대체 가능 담론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거였죠. 이틀 뒤 세미나실에 들어섰을 때 콜린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부산항 야경 사진을 띄웠어요. 크레인들이 별처럼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재평가라는 단어가 관심을 끌었나 봅니다. 저는 해저 케이블 시나리오, 배터리 리사이클 효율, 물류 허브 회복력 지표를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출처와 오차 범위를 명시했어요. 대체 가능하다는 기존 평가는 현실과 괴리돼 있습니다. 한국은 개별 요소가 아니라 조합으로 기능합니다. 이 조합은 복제 난이도가 높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콜린의 표정이 굳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어요. 기존 평가와 상반되는데 근거가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모든 수치는 검증 가능한 출처에서 나왔습니다. 공식 통계, 업계 보고서, 현장 실측 데이터입니다. 콜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루카스, 자네가 본 게 전부는 아니지 않나. 정치적 변수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변수가 기술적 현실을 바꾸진 않습니다. 해저 케이블 우회 시간은 정치와 무관합니다. 청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콜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발표가 끝난 뒤 복도에서 콜린이 저를 불렀습니다. 루카스, 잠깐 이야기 좀 하세. 사무실로 따라갔습니다. 문을 닫자 콜린이 말했어요. 자네 보고서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입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어. 균형이 없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균형이요? 지난 10년간 한국을 깎아내리던 게 균형이었습니까? 콜린의 표이 차갑게 변했어요. 루카스, 자네 경력을 생각해. 이런 보고서는 자네한테 도움이 안 돼.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경력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콜린이 뭐라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한지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발표 잘 끝났습니다. 반발도 있었지만 데이터는 스스로 말하더군요. 곧 답장이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안은 뜨거웠습니다.
며칠 뒤 싱크탱크 이사회에서 제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일부 수정을 거쳐서요. 대체 가능을 대체 난이도 높음 조건부로 바꿨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전이었어요. 적어도 이제 한국을 함부로 깎아내릴 순 없게 됐으니까요. 콜린은 한 달 뒤 싱크탱크를 떠났습니다. 이해 충돌 의혹 때문이었죠. 제가 직접 폭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 보고서가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배신감을 완전히 지우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했어요. 그도 현실 정치의 희생자였을 테니까요. 중요한 건 앞으로였습니다. 유럽과 한국의 협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 공개 담론과 실무가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 저는 그 일을 제 소명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브뤼셀 같은 회의실에 다시 모였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좌장이 제 보고서를 인용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청중들이 제 쪽을 바라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부산항 데이터가 떴습니다. 환적 물동량, 선박 회전율, TAT 수치.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던 숫자들이었죠. 한 패널이 말했습니다. 베르너 박사의 지적이 타당합니다. 대체 가능 담론은 재고돼야 합니다. 다른 패널이 동의했어요. 조합의 유일성이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 구조로 봐야 합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제 보고서가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EU와 부산항 파일럿 MOU를 공식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배터리 리사이클 기술 협력도 거론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이 모든 협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담론과 실무가 일치해야 신뢰가 생깁니다. 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어요. 조롱이 아니라 사색의 침묵이었습니다. 한 패널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틀렸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젊은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용기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배울 게 많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따랐을 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한지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의 잘 끝났습니다. 조롱이 멈췄어요. 한지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회의 하나가 끝났지만 진짜 협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맑았어요. 처음으로 이 도시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산에 있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크레인 불빛, 야드의 AGV, 배터리 공장의 금속 가루. 모든 장면이 생생했어요. 제 안,